안녕하세요. 북튜버 인문약방 호모큐라스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실금실금 요실금이 두려운 글쓰기 강사 새털에서요. 최근에 닉네임을 바꾼 말랑말랑한 채식주의자 견목입니다. 네, 저도 콜로콜로 기침을 달고 사는 약사 둥글레에서 그 견목을 따라서 저도 바꿔봤어요. 폐를 중심으로 자기 배려 중인 약사 둥글레로 바꿔봤습니다. 저는 코가 그대로 맹맹해서 코가 맹맹한 공맹 덕후인데요. 견목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닉네임을 바꾸게 되셨나요? 제가 올해 그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게 됐어요. 요실금을 걱정했는데 문제는 신장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염 저단백 식단 조절을 하고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비절반적으로 채식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질병을 인문약방과 함께 잘 돌봐가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예, 저도 그냥 계속 기침을 달고 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제 폐가 좋아지는 등산도 하고 또 푸시업 이런 운동도 추가해 가면서 자기 배려를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 질병과 함께 삶을 도모하는 인문약방이 됐네요. 닉네임을 바꾼 두 분과 저도 이제 이 맹맹한 코를 어떻게든 보살피면서 해결을 해보면서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책은 뭔가요? 네, 2021년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말하는 몸이라는 책이거든요. 오마이뉴스의 유지영 기자와 CBS의 박선영 PD가 같이 함께 이제 출판하게 된 책인데요. 이 출판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팟캐스트로 먼저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팟캐스트 말하는 몸의 부제가 내가 쓰는 헝거예요. 네. 헝거는 이제 미국의 작가 록산게이가 자신의 성폭력, 비만,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 등을 굉장히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이제 유지영 기자와 박선영 PD가 나도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여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말하는 몸 팟캐스트를 들어봤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팟캐스트가 여러 명의 패널들이 나와서 되게 좀 시끌벅적하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희들처럼요. 근데 이 말하는 몸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는, 듣고 있으면 저희도 막 저절로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미덕이 있는 팟캐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이제 한 사람이 독백을 하면서 모노드라마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되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미덕이 좀 있더라고요, 이 팟캐스트가. 네. 근데 정말 게스트의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하게 하는 그 편집력이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되게 공들여서 편집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방송 시간 한 15분 정도를 넘지 않거든요. 20분. 네, 그 정도를 넘지는 않는데 실제로 그 방송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하고 실제로 그 이야기하는 분이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 들여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원 없이 다 해봐라 이러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귀 기울여서 되게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난 이후에야 대편집을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팟캐스트가 방송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 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도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참여자가 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치 막 수건 돌리기 같은 거 같잖아요. 일단 그 두 사람이 록산한거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 몸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송을 또 듣거나 해본 사람들이 나도 내 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수건이 돌려지면서 제 이야기들이 모아지는 그런 구조여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이 말하는 몸의 이제 지필 의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간 이제 여성의 몸이라는 게 평가되거나 점검당하는 어떤 대상화된 존재였다면 이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하는 주체가 되자. 이게 아마 팟캐스트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멋지면서도 한편 낯선 것 같아요. 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안 해봤잖아요. 오늘 네. 진짜 근 3년 동안 늘 붙어서 무수한 얘기를 나눴는데 몸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생소하게 몇 번 나눠보질 못했네요.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내밀하기도 하고 사적이기도 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해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하는 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뭐 질병이나 우울이나 섭식장애나 그리고 뭐 산후 우울증, 출산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탈코르셋, 그리고 노동 운동, 그리고 뭐 성폭력 부분 이런 정도로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88명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영화? 우리가 봤던 근데 아워바디? 네, 이 지금 감독이랑 그 배우가 여기에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뭐 러닝크루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데 아워바디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또 이 주인공이 그 8년 동안 행시 준비를 하다가 그 행시 준비를 그만두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죠.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이 겪게 되는 생각의 변화, 뭐 몸의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죠. 예. 말하는 몸에서 이제 이 감독과 배우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목이 어떠냐면은 운동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신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영화에서 그 행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영이라는 주인공이 그걸 때려치우고, 근데 굉장히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이제 이 조깅을 하고 있는 그 현주라는 여성한테 되게 매료돼가지고 자기도 달리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극복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거기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되게 완벽해 보였던 현주에게서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 자영이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집도 갖고 있고 좋은 몸매를 갖고 있는데도 이런 현주가 이런 알 수 없는 공허함의 끝에 그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되게 근데 자살 같은 느낌을 주죠. 아, 그래서 이게 현주의 이런 완벽한 삶에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깃들어 있는 이런 공허함이 뭘까?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몸에 관한 오늘날의 담론이 아주 차곡차곡 잘 중첩되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주로 대변되는 이제 완벽한 몸매, 그런 몸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한 몸이다라고 평가하는 외모 지상주의도 있을 거고 능력주의의 시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비롯해서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시대예요. 예. 이런 시대에 자기 몸을 한번 만들어 보는 일은 그나마 한번 내가 노력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 예, 그런 안도감. 혹은 이제 그렇게 몸이라도 해보고 싶어에는 다른 것들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정말 이 아워바디 영화 속에 예, 많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리고 정말 몸이라는 것은 정말 이슈들의 각축장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어요. 예. 그러니까 몸이 완벽하다고 해서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주인공이 만났던 현재의 공허감이 실제로 불안이나 우울을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현주의 집이 나오는데 되게 좋은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맞아요, 되게. 근데 어떠냐면 이제 들어갔을 때 이사 방금 온 집 같은 맞아요. 횡한 그게 딱 현주의 공허함을 대변해주는 듯한 느낌. 이 누구죠? 자영인의 집은 정말 조그만 원룸 같은 거. 예, 그래가지고 막 책이 빽빽히 있는 이런 모습인데 현주의 집은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휑해 보이는 것 예, 이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처음 볼 때 되게 그 아워바디고 뭔가 달리기에 대한 영화니까 굉장히 뭐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이제 좀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래도 이제 뭐 엔딩은 저는 좀 만족스럽긴 했는데 찹찹한 영화였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몸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 중에 다이어트라든가 어떤 이런 그런 외모와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일이 정말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이 굉장히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바란 건 아니었고, 자영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삶의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기린이 말한 것처럼 정말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자영뿐만 아니라 감독님 스스로도, 그리고 거기에 출연했던 이제 배우 최희석 배우님의 얘기도 같았던 것 같아요. 네, 관련돼서 좀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모 강박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TV만 틀어도 이게 멋진 몸매다 광고하고 온라인에서도 배우 같은 몸매 갖는 법, 다이어트 자극 사진 등 몸매 가꾸기를 권하는 콘텐츠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콘텐츠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더 의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난 내가 좋아 라거나 난 내 몸이 만족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런 척하는 사람이거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만족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나도 예쁘다 라고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얼굴이다.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간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집착했던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그 백세희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백세희 작가가 그 외모 감각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가고 공황장애까지 그게 이제 발전했는데, 이 록산게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도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게 됐고, 또 이제 자신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이 글에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백세희 작가의 이야기에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죽고 싶지만 이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 책을 많이 이제 사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죠. 네. 그래서 제목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나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정말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저도 그분이 나왔던 그 방송 프로 보니까 실제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읽었던 사람들도. 이런 외모 강박에 시달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뭐 이제 헬스 트레이너라든가 요가 강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회원님들이 흔히 선생님은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지 않아요? 라고 하세요.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환상을 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당연하죠. 닭가슴살만 먹죠. 두부 먹어야죠. 샐러드 많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살 빼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 안 해요. 저는 그냥 일반식을 먹어요. 살 빠지는 게 더딜지언정 불행하진 않아요. 어떻게 평생 닭만 먹어요? 한 번은 제가 닭가슴살을 먹는데 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을 해야 하는데 헛구역질이 나와서 병원을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그래서 다른 걸 먹고 다시 닭을 먹었는데 위염이 또 왔어요. 닭을 먹을 때마다 위염이 오는 거예요. 식욕이 채워져야지 사라지는 건데 닭이나 고구마를 먹는다고 채워지진 않아요. 계속 다른 걸 찾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닭을 못 먹어요. 닭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네, 그 식욕은 채워져야 사라진다라는 이 말이 되게 와닿는데요. 그 말하는 몸에 소개되어 있는 요가 강사 김다혜 씨는 이제 요가를 배운다는 게 이제 몸매를 예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슬림한 몸매를 갖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몸을 느끼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것으로서 이제 자기 삶의 활력을 주는 게 또 다가 아니겠느냐. 요가를 하는 목적이. 그 뭐지, 헬스 트레이너가 했던 말들 중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 중에 행복해서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다들 뭔가 해야 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면 관리를 해서 뭔가를 이뤄야 돼. 이런 강박으로 운동하고 오시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가 하셨던 말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더라도 운동 자체만으로 주는 좋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만이라도 그걸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요가 강사 편이 방송되고 나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요. 이 요가 강사분이 운동하는 데가 어디냐, 네. 거기를 가고 싶다.
그런 그 전화를 꽤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슬림한 몸매에 대한 강박 없이 그냥 그 운동 자체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진짜 반영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필라테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봤는데 저야 이제 목적이 사실은 그렇게 살 빼려고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문의가 빗받쳤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게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운동 자체가 주는 아주 쾌감이 또 있잖아요. 네. 아, 저도 슬림한 몸매는 아니지만 요가 좋아합니다.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유연하시게 인정합니다. 저보다 훨씬.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정장을 입다가 안경을 한번 써봤어요. 아침 뉴스여서 눈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했더니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의 평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안경 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아, 사람들이 안경 쓰는 걸 응원해주는구나. 지금은 사이즈가 좀 늘긴 했지만 얼굴은 분명 밝아요. 내가 더 이상 외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아나운서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 정도만 웃어야 해 라는 틀이 있었는데 점점 그깟 틀이 중요한가 싶어요. 나라는 매력, 나라는 사람을 더 보여주고 싶고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충실하다는 건 외적인 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열정과 성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 안경을 쓰고 이제 뉴스를 진행해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된 MBC의 이제 임현주 아나운서죠. 그 이야기인데요.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요청되는 것이 세련된 외모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방송을 잘 진행하는 어떤 자질일 텐데 이제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실은 그 외모를 연예인처럼 그런 것들을 되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 스스로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두를 신고 근무하는 승무원의 경우도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고 그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 승객까지 다 포함하여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승무원들이 운동화를 편안하게 신고 근무할 수 있는 날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편 나가고는 승무원 슬래시 운동화 이런 해시태그가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 굳이 뭐 기내에서 일을 하시는데 구두를 신을 필요가 있나? 여기에는 굉장히 동의했는데 경영진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겠죠.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신었던 슬리본도 굉장히 유행인데 그 흰색 슬리본 추천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진짜 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여기 이제 말하는 몸 책 속에 그 방송 작가 광민지 씨의 케이스가 그걸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지 않나? 방금 그런 질문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이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요. 물론 직장도 가고 일을 하니까 하는 일이 아예 없진 않죠. 그런데 각 부위에 기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부위별로 품평은 당하는 거죠. 종아리 알이 너무 크다든지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아야 한다든지 브래지어를 했을 때 삐져나온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제 몸이 충분하지 않고 표준적인 몸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폴댄스는 온몸을 손처럼 쓰잖아요. 억밑살 덕분에 폴에서 버틸 때도 있고요. 각 부위가 실제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완성시키려면 내 허벅지가 도와줘야 가능한 거죠. 지난주에는 오금에 힘이 부족해서 폴에서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남이 내 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겼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 몸의 부위가 나와 같은 팀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깨가 좀 더 커지니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아, 정말 그 폴센스라고 하면은 정말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야한 춤이라는 이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광민지 씨 편을 보고 나선 정말 이런 생각을 당장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광민지 작가의 글에 보면 그 이야기에 보면은 자기 몸무게를 68kg라고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도 이 폴댄스를 하기 전에는 어디 가서 이제 자신의 몸무게가 그렇다고 밝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뭐 숨기거나 이렇게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폴댄스를 하게 되면서 보니까 체력이 있어야 그 봉에 몸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지금은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자기 몸무게를 뭐 밝히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광민지 씨가 방송 작가다 보니까 자주 연예인을 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신의 외모를 이제 비하하게 되고 또 상대방한테는 또 그런 외모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런 수치심이나 반성이나 또 이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뼈 때리는 표현이네요. 수치심, 불안감, 피로감이야말로 약자의 감정이다. 네. 약자의 감수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민지 씨처럼 스스로 정말 자기 몸을 써가면서 알아가면서 예. 생기는 이제 자신감 같은 거, 예. 그런 거가 이제 이런 약자의 감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몸을 쓰는 일을 거의 못 하거든요. 저도 좀 저의 자신감을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몸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몸이 기억하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이제 주로 상처가 많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몸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미덕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상처만 있는 게, 그러니까 상처만 뿐만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하는 몸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장점 같은데 하나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의사, 뭐 간호사, 변호사, 뭐 콜센터 상담원, 또 뭐 섹스 토이숍 사장님, 예, 뭐 유튜버, 번역가, 이제 미인대 출신 교사까지 예,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배달 라이더 얘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배달이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주문도 앱으로 하고 결제도 앱으로 하니까 이 배달도 막 이렇게 더 안 튀는 것 같아요. 뭔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동 프로세스의 마지막이 배달이다. 그래서 배달의 노동이 훨씬 더 안 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에 대해서나 외부에 대해서 전혀 둔감해지면서 그냥 밖에서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집에 내가 쓰는 물건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줄어드니까 더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싫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 음식을 우리 집으로 이제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 노동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체 그러면 배달 음식을 언제 시켜 먹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말하는 의무에서 요즘은 이제 국률이라고 하죠. 예, 원칙을 정해졌어요. 예,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갈 수 있는 날 그런 날 배달을 시키자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예, 이해가 되죠 이제. 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날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날 더 많이 시키던데. 자제를 해야죠.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내가 못 가겠다 이런 날 시키면 안 된다. 사람이 하는 그 노동 중에 그 노동자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콜센터 직원들, 상담원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마치 우리가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할 때 보면 꼭 ARS에 응답하는 기계처럼
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잖아요. 그 콜센터에 근무하는 오희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 상담에 응하는 그 상담자도 자기가 어떤 상담하면서 불편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또 그 상담자들이 오는 크레임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그 반응할 수 있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 기계를 대하듯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지와 동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콜센터 상담원들은 거의 이제 을이니까 사람들이 진짜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고용주가 상담원보다는 소비자의 말을 더 들으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근무한 건 계산해 줘야 된다, 이런 걸 게시판에 올리고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아마 이게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콜센터 상담원 오인희 씨가 월급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노동이 저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안정감을 확보해줘요. 내가 자립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동력을 만들고 있다는 자존감이요.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일단 월급이 인상되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거든요. 월세 빼고 200만 원 정도가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축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 좀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너무 많이 바라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 노동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마음이 없진 않겠죠. 전화 받는 일이 뭐가 어려워. 예, 이런 우리의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감정 노동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데, 이제 오희지 씨는 감정 노동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콜 기본적으로 많게는 150콜에서 200콜 이상 받는 이 상담원의 육체 노동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희진 씨가 말하는 그 200만 원 월급 있잖아요. 그게 과연 과한 건가, 이게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제 200만 원 월세 빼고 200만 원 정도 월수로 이제 벌 수 있는 거, 그게 진짜로 생각해 보면 과하지 않는 희망 같고, 그냥 뭐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 정도 아닐까. 기본 소득 정도 되겠다. 예. 임금 정책을 결정하시는 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구나. 현실적인 네. 임금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인 도명아 씨의 이야기도 어떤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게 작년이었나요? 아무튼 뉴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요금원들이 이제 파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이 도명아 씨 편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 투쟁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되게 즐거워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하셨다. 네, 의외였는데 그 선전전을 할 때마다 이게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런 코너를 만들고 이제 그런 도로공사의 어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당하게 이제 대하고 그런 걸 당했던 얘기들을 이제 10년, 20년 아주 장기 근속했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마이크로 얘기를 하는데, 나도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줄을 쓰셨대요. 네.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네. 정말 그 말하는 몸의 현장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네. 도명아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남편들 보면 직장에 돈 벌러 가서 집에 못 들어오는 건 이해하는데 투쟁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는 건 용서가 안 된대요. 특히 저녁 밥상을 자기가 차려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제일 먼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파업을 할 때에도 언니들이 밥때가 되면 밥하러 갔어요. 심지어 이혼 이야기까지 나와서 투쟁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남편에게 말했다는 언니도 기억나요. 참 특이하다 싶었어요. 남자들은 파업하면 아내에게 정권을 주면서 가정 잘 꾸리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간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7개월간 투쟁하면서 보니까 딱 두 부류더라고요. 아주 응원하는 집, 아주 반대하는 집이요. 아직은 여자들이 모든 걸 접고 투쟁에만 전념하기에는 힘든 세상이구나 싶었죠.
네,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변호사들도 여자인 경우에는 그 의뢰인들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어필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여자 군인 같은 경우에는 남자 군인에게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푸시업이나 시트업을 2분에 100개 이상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초 집단들의 이제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되게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콜센터 상담 직원이나 또는 이제 그런 그 요금소의 요금 수납원들 또는 간호사 같이 이렇게 여초 집단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노동들이 되게 이제 저평가되고 되고 있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시장에서 이제 여성이 차별적 지위를 받고 있다라는 걸 뭐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요. 이 도로공사 수납원 그 파업의 경우에는 파업을 하면서도 집에 있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정말 세상 다르구나, 남자 여자가. 이걸 좀 절감하게 하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남편의 입장은 뭔가요? 도로공사의 관리자 마인드인가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씁쓸해요. 네. 그래서 말하는 몸을 이제 읽다 보면 되게 견고한 남녀 차별의 벽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제 우라가 분노를 치밀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우라를 풀어줄 만한 얘기도 나와요. 바로 치맛바람 라이더라고 이제 그 여배우 그 이제 김꽃비 씨의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라이더의 어떤 동호회가 보통 남자들 동호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치맛바람 이 라이더 동호회는 여성들이 이제 이루어진,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라이더 이제 동호회인데요. 보통 여자들은 기계를 못 다룬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둥글레도 기계 아주 잘 다루잖아요. 기계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그 변화의 월담 이제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우리는 월담 이러면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담 넘어가는 담치기 하는 거 정도? 떡볶이 먹으려고 하죠. 담치기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과 세상의 벽을 넘는 움직임 이야기를 표방하는 움직임 교육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그 활동이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예, 변화 월담은 이제 회의하면서 막 스트레칭하고 서로 마사지 해주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희는 운동은 하잖아요. 인문약방에서도. 10분 체조 하시죠? 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의 시작은 내 몸이지만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건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건강과의 관계, 또는 예기치 못했던 관계. 저도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경험을 해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교육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배움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게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몸은 되게 이제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이제 변화의 월담 얘기를 들어보면 몸이야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살아간다는 거를 이제 여실하게 증명해주는 어떤 현장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멋지다, 이분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했고요. 이제 뭐 프로젝트 컨텐츠 팀, 헤이메이트, 이 팀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이메이트의 윤이나 황효진 두 사람은 이제 그 웹 매거진의 편집자와 외부 필자 이런 사이였는데 이제 의기투합해서 헤이메이트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헤이메이트는 어떤 컨텐츠냐면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지향하는 컨텐츠 제작. 이게 뭐냐면 요즘은 정말 막 우리가 찍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콘텐츠들의 망망대해잖아요. 근데 이제 이곳 속에서 정말 여성 혐오적이거나 여성 비하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들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콘텐츠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헤이메이트의 어떤 취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인터뷰를 보면 두 사람은 굉장히 뭐 젊은 여성분들이니까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다시 또 그런 다이어트의 강박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헤이메이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비판적 의견을 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관성적으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좀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목도 헤이메이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헤이메이트와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문양방이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생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서 지적해주는 친구를 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비슷한 점이 좀 느껴지네요. 예. 많이 비판적이죠, 저희는 서로. 그래서 저한테 두 분이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런 거 먹어도 되냐. 아주 엄격하게 감시들을 하고 계시죠. 견목님이 우리 글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비판하는 건 뭐 만만치 않지 않으신가요? 헤이 메이트.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치맛바람 라이더나 변화의 월담, 헤이메이트들 보면은 저희보다 약간 어린 세대의 여성들인 것 같은데 우리보다 나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배울 바가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린 뭔가 이게 한 거 없이 나이만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좀 민망함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한테 어떤 약간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듯이 이들도 이제 그 다음 세대들, 10대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해서 10대들이 엄청 이제 그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고 거기서 너무 이제 만들어진 여성 외모를 이제 좇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지점에서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젊은 여성들이라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88명의 인터뷰이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두 분 있잖아요. 유지영 기자하고 박선영 PD 인터뷰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과 이 책 말하는 몸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책에는 유지영 기자와 박선영 PD가 그 88명의 말하는 사람들 앞에다 길잡이격으로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게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두 사람의 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인터뷰가 하게 된 맥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전 정보도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두 사람의 또 얘기도 들려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진짜 대화한다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좀 편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뉴스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인터뷰어들은 이제 그 화면 밖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얘기를 철저히 배제하죠. 그리고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데 여기서 이 두 분은 또 자기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해주고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자신 얘기들을 밝히는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중에 자기 몸무게라든가 키 이야기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에 덧붙여서 가족사라든가 자기가 취업사항의 애로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다 글 속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두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8명의 인터뷰가 그냥 쭉 나열되어 있었으면 지금처럼 좀 몰입해서 읽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제 의견을 들려주니까 정말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분의 공감 능력이 되게 저는 이제 놀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인터뷰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얘기를 풀어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 한 부분을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 그런 이야기 하려고 나왔어요. 나는 내 몸을 굉장히 잘 알고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요. 저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 패들보트도 타고 왔고 프리다이빙도 배우고 있다고요. 내 몸과 잘 지내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말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두운 과거이긴 하지만 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귀에만 안 들어간다면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제게 왔거든요. 설마 우리 엄마가 아시진 않겠죠? 지금 읽은 부분은 이제 친적 성폭력 생존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은 이제 액티비티를 즐기는 여성으로서 섭외되셨대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유년기에 있었던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유지영 기자랑 박선영 PD 두 사람 다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자신은 이제 그런 성폭력 경험들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경험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자 비정착성으로만 살아가선 안 되겠죠. 네. 유지영 기자가 이제 이분의 사연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 이 사건을 들려주자 평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던 시인은 자기도 몰랐겠지만 아마 몸에 그 말이 내내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정돈된 말을 나도 모르게 해난 사건 이후 오드리의 얼굴이 자주 떠올랐다. 나는 이렇게 몸이 품을 말을 찾아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몸이 품고 있는 말, 그 말을 내가 느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도 뭔가 꼭꼭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88명의 이야기 속에 더 우리가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겨털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꼭 하고 너무 싶었는데 재밌었죠. 못했습니다. 저도 네, 많이 아쉬워요. 저는 그 타투에 대해서 몸에 대한 관대함과 책임감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못해서 좀 아쉬워요. 네. 네, 그뿐만이 아니죠. 뭐 작가이며 뮤지션인 뭐 요조, 네, 또 페미니스트 권기면영, 또 범죄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 또 뭐 장혜영 국회의원, 또 뭐 정의당 부대변인 이제 배복주님,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씨 등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셀럽들의 글들이 예, 소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패스해서 예,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또 이제 세월호 유족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은 재난을 또 겪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선영 PD가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하셨을 때 이 얘기를 꼭 하셨더라고요.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꼭 넣고 싶었다. 근데 그거를 세월호의 주제가 아니라 몸의 이야기로 나는 넣고 싶었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의지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 우리의 엔딩은 이제 답정너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자기 지인들 중에 이 책을 꼭 권유해주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에 1년 차를 된 딸이 있어요. 예. 그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주변 동료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들어있는 무수한 노하우들을 잘 학습하셔서 당당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다쳤어요, 좀. 비혼이어서 혼자 사는데 1인 가구인데 넘어져서 발목이 접질렀는데 결과적으로 뭐 철심을 11개나 박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주변의 모든 인맥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근무도 계속하면서 못 움직이는 다리 대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이 말하는 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이번 그 다친 경험 그 몸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리고 내 몸을 앞으로 어떻게 보살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희 여동생 그 육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회사를 여전히 다니고 있고 또 살림까지 하는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여동생이 정말로 이제 신체에 대한 어떤 감각이 정말 오히려 무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바빠서 신경 못 쓰고 네.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권해주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여성들의 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를 중심으로 자기 배려 중인 약사 둥글레 말랑말랑한 채식주의자 견목
코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 덕후 기린. 이었습니다. 기린 하면 나는 어쩌라고. 인문역방이 권하는 영양제, 저희가 권하는 영양제는 쌍화탕이고요. 기하혈을 보충해줘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건데요. 쌍화탕으로 제가 권하는 한마디는 바로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보자입니다. 제가 권하는 영양제는 비타민 D인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활동이 제한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권하는 비타민 D 같은 문장은 몸의 기억과 마주하고 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가 권하는 영양제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입니다. 말하는 몸에서 추천하는 유산균 같은 한 문장은 이야기는 이야기를 부른다. 이야기를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자입니다.